너 따위가 우리 아들 만난다고? 시골 촌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분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고작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족 전체가 파산의 위기에 몰렸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3층 규모의 대저택 현관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이 시아버지 박종철이 경영하는 수입 유통회사의 부인이자 아들 박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명의는 에르메스 가방을 내려놓고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 날.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댁 인사로서의 예절을 갖춰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명품 구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인 딸 박유진도 소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다소 어색해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간 거야? 회사에서 올 거래요.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여자길래 우리 준혁이가 자꾸 빠져 있는지. 명희의 목소리는 호기심 섞인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소 비판적이었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선택을 항상 의심했거든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여자인지, 집안은 어떤지, 외모는 이렇고 교양은 저렇고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시간 더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가 여자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몸을 더 꼿꼿이 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매우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검은색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희의 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서 와. 편하게 앉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허리를 굽혀져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파 한쪽에 앉으라고 손짓했죠. 그렇게 앉은 하은 옆에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는 일이 뭐니?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합니다. 회계법인? 그럼 회계사니? 아니요.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격리라니. 그런 포지션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가 고작 격리라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명희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급히 말렸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질문이지.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얼마나 버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 하은은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집어들었죠. 명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지금 중견 제조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연도에 임원이 될 예정이거든.
그런 남자가 경리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하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저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경리 주제에? 명희가 웃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뭐. 명희의 옆에 시누이 박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이 어떤 수준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분수에 안 맞는 거죠. 하은의 손이 커피잔을 꽉 집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준혁이는 우리 집안의 미래를 이끌 사람인데 그런 남자의 아내가 될 여자는 여기저기 손가락질 받지 않을 배경을 가져야 해. 너 집안은 뭐 하는 집이니?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사고 어머니도 교사셨습니다. 교사? 명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평범하네. 그것도 지방 시골에서? 서울에서는 교직을 못하는 수준인 건가? 지금은 어디 사세요? 성북구요. 성북구.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남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아무튼 우리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느꼈을 거고. 그렇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하은은 소파에 앉은 채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우리 집안의 기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명희가 거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돌아봤습니다. 하은의 눈이 명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항한 것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희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제 직업으로 제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물잔을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물이 하은의 얼굴을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액체가 하은의 흰 블라우스에 흘렀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분수를 알아야지. 격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나한테 훈계를 받아야 할 입장이 뭘 그렇게 거들먹거려. 하은은 천천히 냅킨을 집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은 준혁이를 한번 바라본 뒤 카페를 떠났습니다. 준혁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명희가 손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앉아. 저런 여자랑은 끝내야 해. 다신 시간 낭비하지 마. 문 밖으로 나온 하은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젖은 셔츠가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네, 곧 들어가겠습니다. 택시가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의 얼굴에 젖은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번들거렸습니다. 한편 카페에 남겨진 명희는 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준혁이도 정신을 차릴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5시. 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의 번호였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른 시간에 연락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거래처는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메인 고객사였습니다. 왜요? 이유를 물어봤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협력사 관계를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거래처들도 유사한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주력 브랜드 대리점 계약이 취소됐어.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럴 리가요.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준혁과 박종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명희의 동생 박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내 사업이 망했어. 뭐라고? 내가 투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자기 계약을 끊어버렸어. 이유도 없이 그냥. 박종철과 준혁 그리고 명희.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날 아침에 터져나온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일이 너무 동시다발적이었을 뿐입니다. 명희는 여전히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현이 뭘 할 수 있겠어? 격리 주제에. 명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자신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명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 박준혁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심각한 얼굴이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인사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회사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메인 거래처들이 계약을 일방 해지했습니다. 대표의 말에 전 사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체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우리 회사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우 유감이지만 향후 경영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박종철의 회사도 비슷했습니다. 은행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거래 관계였지만 신용도 재평가로 인해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전산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종철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몇 주 내에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박종철은 준혁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이미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증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금리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연쇄 붕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데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박종철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회사 계약 해지, 준혁 회사 거래처 끊김, 내 동생 사업 계약 무산, 은행 대출 회수.
이게 다 우연일 수가 있어?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명희는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저 여자. 그년이 뭘 했을지도 모르잖아. 박종철과 준혁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제 그 여자. 내가 물을 끼얹어 줬지. 뭔가 능력 있는 년이라면 복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준혁이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경리가 뭘 하길래? 기업의 거래처가 끊긴대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명희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하은의 그 차분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떠나면서 한 그 말. 오늘 일 꼭 기억하세요. 그건 경고였나? 명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쓸어냈습니다. 격리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앞으로 닥칠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종철의 회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회수 요구에 더해 주요 거래처들이 차례대로 외상값을 일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준비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박 회장님, 미안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모두 같았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박종철은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밀린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군가는 울먹거렸고 누군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박준혁에게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서류를 받아들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준혁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미리 협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명희는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 시세 30억 원대의 아파트였습니다. 명희는 그 아파트에서 수십 번의 모임을 열었고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안내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재개발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었던 겁니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10억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명희의 등급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개편에 따른 조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명희는 20년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의 골프 클럽 회원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지비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명희의 신용도가 급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정보가 퍼져나갔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명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명희가 혼잣말로 은조렸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박종철도 집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의 침묵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너 이제 뭐 할 거야? 명희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아직은 모르겠어. 박종철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말이 있었잖아. 오늘 일 꼭 기억하세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박종철이 소주를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떠나면서 한 말이야. 오늘 일 꼭 기억하세요라고.
그게 뭔 말이야? 경고인 것 같아. 박종철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것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격리 직원이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격리가 거래처를 끊기고 은행을 움직이고 재개발을 무산시킨다고.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종철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신청을 했습니다. 빚도 많았고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모두 떠났습니다. 사무실에는 명품 의자와 책상만 남겨졌습니다. 박종철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20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박준혁은 먼저 퇴직금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회사가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도 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퇴직금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대표는 준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준혁은 그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운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강남의 30억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최종 가격은 20억 원대였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이사 짐을 싸면서 울었습니다. 물건을 박스에 넣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명희는 이사 트럭에서 그 반지하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이 좁은 창으로만 겨우 들어오는 그 공간. 그것이 자신의 새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중고시장에 나갔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백이 50만 원에 팔렸습니다. 명희는 그 돈을 받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 가방에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담아뒀는지 모르니까요. 박종철의 신용도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은행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부장이었던 남자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월급으로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준혁은 야근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명희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대학 중퇴였고 경력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명희는 여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도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명희는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엄마 집밥 전문점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월급은 200만 원. 명희는 지금까지 받은 용돈 중 가장 적은 돈이었습니다. 첫날 명희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 모습은 어디 갔나요? 이제 그곳은 음식 냄새가 밴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웃음을 지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 일도 많았습니다. 우선 설거지. 명희는 생전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그릇을 이렇게 빠르게 닦아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빨개졌고 손톱 주변이 까져나갔습니다. 박종철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은 준혁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박종철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로비에 앉아있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40만 원, 식비는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갚을 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같은 사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는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반지하의 창을 통해 바깥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세상은 컴컴했습니다. 그때 명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예전 골프장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명희야, 요새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명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반지하에서 음식점 설거지를 하며 사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밤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준혁은 진열대에 기대어 졸았습니다. 눈은 침침했고 다리는 부었습니다. 부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점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밤새 경비 초소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매번 읽는 신문이었지만 손에 들려질 때마다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임원실에 앉아 신문을 펼치던 그 모습 말입니다. 일주일 뒤 박종철의 옛 직원 중 한 명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종철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명확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박종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한편 명희는 여전히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그 차분한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자존심, 미래, 모든 것이 한 달 사이에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희는 밤이 되면 반지하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답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밤새밀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지 않는 날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준혁은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맨 위에 떠오른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그룹 회장 영애 경영 수업 위해 3년간 일반 직장인으로 현장 경험 중. 기사는 3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최동준 회장의 외동딸 최하은이 외동딸의 경영 교육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일반 회계법인에서 격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 회장은 딸의 현장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향후 대한그룹의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최하은인지 아닌지. 준혁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그룹 최하은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은은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준혁은 최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그룹 최하은 전무 경영진 승진의 수반 주요 보직 발표. 사진 속의 여자는 확실했습니다. 카페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밤 11시
박준혁은 경비실에서 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박종철은 반지하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명희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준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종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가 재벌가 상속녀였다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를 더 보면 3년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대요. 경영 교육을 받기 위해서요. 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이 여자가? 조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어요. 대한그룹이 우리 아버지 회사 주거래 은행의 주요 주주라고 했어요. 박준혁이 또 다른 기사를 켰습니다. 명희는 그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모든 회사들이 실은 대한그룹의 직접 또는 간접 계열사나 협력사였습니다. 은행도 대한그룹이 주요 주주인 금융권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대한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대한그룹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최하은이었다는 것을 이제 명희는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재벌 상속녀였단 말이야? 박종철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희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재벌 며느리한테 물을. 명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종철과 박준혁도 같은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여자가 자신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경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실에 기반한 진심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회사 전산망에서 대한그룹의 채용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도 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지원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하은 전무 아래에서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식당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명희를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그 호칭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종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서 최하은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반지하에 모인 세 사람이 밤을 새웠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 본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50층 빌딩이었습니다. 내가 가야지. 박종철과 준혁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의 눈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물을 끼얹어준 사람이 나야.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유일하게 남겨둔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도 반지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나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엄청났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명희는 그 로비에 들어서자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명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최하은 전무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반지하 냄새가 나는 옷, 손이 갈라진 모습, 얼굴에 묻은 얼룩까지. 경비원의 눈은 명희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최하은의 비서였습니다. 그 비서는 명희를 한번 봤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 아닙니까? 비서가 경비원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명희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하은이 들어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자신감 넘치는 전무였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식했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도 자신의 실수도 가족이 파산했다는 것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명희의 눈물이 응접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하은은 명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오만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하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최하은의 말을 들으려고 말이죠. 어머니. 최하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던 대로 됐네요. 뭐라고요? 며느리 없는 집안 속 시원하셨죠? 명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음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최하은은 응접실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의도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희가 뒤에서 울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섰습니다. 준혁의 얼굴도 울음으로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최하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최하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대출 회수, 거래처 끊김, 준혁 씨 회사 구조조정.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최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명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만든 결과입니다. 명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다시 일할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나요? 최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니까요. 명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하은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분수를 지키며 사세요. 최하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명희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최하은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뒤, 박종철은 여전히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입니다. 박준혁은 편의점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작은 운송회사의 배송원. 월급은 비슷했지만 적어도 밤을 새우지는 않았습니다. 명희는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주방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50만 원 올랐습니다. 250만 원. 여전히 적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예전 골프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신사동의 고급 카페 앞이었습니다. 명희가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명희야. 여기서 뭐해? 명희의 친구가 크게 외쳤습니다. 명희는 웃음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희의 차림은 초라했습니다. 식당 일로 물든 옷, 손가락에 상처. 미안, 내가 좀 바빠서. 그럼 나중에 봐. 명희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 밤 명희는 반지하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대한그룹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발표. 화면에 최하은이 나타났습니다. 단상에 서서 당당히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였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박종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 여자한테 뭘 했는지. 박종철이 신문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뭘 한 거야? 물을 끼얹어 줬어. 며느리 교육한다고 말이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박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준혁은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작은 운송회사의 배송원으로서 말입니다. 차에 짐을 싣고 기사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짐을 내렸습니다. 준혁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하은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박준혁은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탓이에요. 내가 하은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명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너 탓이 아니야. 엄마 탓이야. 반지하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자신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종철은 경비원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 경비실에서였습니다. 월급도 예전과 비슷했지만 일하는 환경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박종철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준혁은 운송회사에서 기사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100만 원 올랐습니다. 아직도 부족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밤이 되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세우고 싶었으니까요. 명희는 이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대출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명희의 음식은 유명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명희를 찾았습니다. 명희 씨, 오늘도 반찬 맛있네요. 손님들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희의 가게 앞에서 한 여자가 멈췄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최하은은 명희의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명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천천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하은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으로 사시는 것 같네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실수를 했고 제 잘못을 받아들였습니다.
명희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최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잘 사세요. 최하은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종철과 박준혁 그리고 명희가 반지하의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하은이었습니다. 어디선가의 인터뷰 화면이었습니다. 명희가 박종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박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최하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외모, 배경과 상관없이.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 번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수를 지키며 사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내일 아침 명희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박준혁도 내일 아침 차에 올라타고 짐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작지만 자신의 일을 하며 말입니다. 박종철도 경비실에 들어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되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반지하의 창으로 들어오는 바깥의 소리가 희미했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장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은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업, 배경, 외모. 하지만 한명희가 배운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 사람 자체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